네, 월가워즈 빅터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경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연초부터 나왔고 지금도 정부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정말 고를 향해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희망 고문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홍준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프닝 멘트에 상저하고 이렇게 멘트를 했더니 미소를 살짝 지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미소의 의미가 있는지 저희 질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가고 있는 그 구간이 맞는지 변수들 많잖아요. 그럼에도 괜찮은지 먼저 이야기 들려주세요, 대표님. 연착륙에 성공을 했는데 네. 이륙하는 힘은 좀 약한 저공비행 중. 바닥은 쳤는데 바닥은 대략 지금 3분기 그러니까 7, 8, 9월 중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쭉 치고 올라가는 형태의 경기 회복이 있고 좀 뜨뜻미지근한 그러면서 저공비행하다 보면 이제 산에도 걸릴까봐 건물 한고 부딪힐까봐 걱정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시야를 가지고서 이렇게 초조하게 운전해야 되는 구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지금 안타깝게도 좀 고공비행은 아니고요. 저공비행하는 시기가 하반기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수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봐요. 사실 경기 회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변수 요인들이 있지만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사실은 전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도 그랬고 생각보다 기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파의 전쟁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변수가 될 것인지 사실 유가 부담이죠. 근데 연준 코멘트 측면에서는 불안감을 걷어준 것도 있어서요.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는 파장은 지금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시장 가격에 반영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충격은 잠깐 받았고 금리나 유가 이런 측면에서 변동성은 커지긴 했는데 정작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주말에 좀 빠져서 그렇지 사실 전쟁 뉴스 나온 다음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더 주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걸 보면 역시 이제 산유국 간의 전쟁은 아닌 거니까요. 경제 전체의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란이 이제 들어가느냐, 더 나아가서 이란과 철천지 원수 사이인 사우디와 이란 사이에 최근에 이렇게 협정도 맺어지고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정말 어떤 쪽으로든 산유국 경제가 여기에 파급이 되느냐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현재 시점만 보면 심리적 충격이지 실물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거의 영향 없는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원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미국의 셰일오일 기업들의 증산 여부에 있지 이쪽 시장은 죄송합니다만 안타깝지만 굉장히 마이너한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셰일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이게 그럼 저희가 다음에 유가 이야기를 하면서는 대선까지 뻗어서 봐야 되는 그렇죠.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셰일오일 기업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좋아하겠죠. 당장 트럼프 당선된다면야 석탄 화력 발전소부터 재가동할 거라고 공언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ESG 관련돼 있는 그린 에너지 이런 쪽은 다 이제 캔슬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적 세력들 간에 있어서 의견이 너무나 단호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복잡하고요. 아무튼 내년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니까 그 뒤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까 바이든 대통령 상황에서 본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셰일 오일 업계에게 그렇게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미국이 하루에 한 1,800만 배럴 작년 기준입니다. 사우디가 한 1,2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생산해서 하루에 1억 배럴 정도 생산됩니다. 이 하루 1억 배럴 생산되는 나라들 중에서 증산의 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적극적인 수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나라는 결국 미국뿐인데 미국하고 사우디인데 사우디는 지금 감산이니까 감산에 바로 유가가 오르는 거고 또는 전쟁에 유가가 오르는 건데 중동에 대한 의존이 높으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여기서 스탠스를 바꾸기는 어려울 테니까 중동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시황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금리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나 싶어요. 9월 FOMC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좀 코멘트 나오는 걸 보면 결이 정말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좀 중심을 좀 잡아주세요. 채권 금리에 워낙 좀 민감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물가 수준이라면 아직까지도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룸은 있는지 전체 시장은 어떤 틀을 갖고 지금 봐야 될까요? 예, 안 좋습니다. 올릴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예, 일단 이번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헤드라인 인플레라고 해서 전체 물가는 시장 예상 범위보다 이제 조금 더 높았고 근원 인플레라고 해서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건 시장 예상이랑 같았는데 내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0.3밖에 안 오르고 전년 동기 대비 4.1 정도로 떨어진 건 되게 좋은 뉴스인데 네. 그 안에 구성을 봤더니 중고차 값이 폭락한 덕분에 그 정도였고요. 그 중고차 값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0.3%나 오른 이유는 집값 때문이었습니다. 렌트료라고 하죠. 네. 그래서 미국의 렌트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실제 렌트료. 우리가 이제 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지난해보다 올해 세가 올랐냐 줄었냐. 네. 요게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한 7, 8%를 차지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3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전체에서 집세가 한 37, 38 정도를 차지하는데 요 나머지 30%가 뭐냐 하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택 보유자의 주택 보유에 따르는 어떤 비용.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 집을 깔고 있으면 네. 요걸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 군데 5천만 원씩 예금보험 한도 내에서 쭉 예금을 한다면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집을 보유한 데 따르는 저의 비용은 4천만 원이죠. 그렇죠. 그 집에 제가 머물러 있는 대가로 4천만 원의 이자 소득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측정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게 할 때만이 아니라 계속 그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간주를 해주는데 그걸 이제 OE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특별한 그런 시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집값뿐만 아니라 금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변수인데 이게 최근 미국 집값이 역사상 최고치인데다가 이자율도 급등하니까 집세 물가의 37% 중에서 7%인 임대료는 안정돼 있지만 나머지 30%인 집값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미 연준 입장에서는 그 물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 가능성이 생겨서 일단 뭐 한 달 지난달에 0.3% 갑자기 이번 달 0.6으로 뛰어 올라 버렸기 때문에 한 달짜리 통계라서 아직 뭐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만 연준 입장에서 11월 달에 이제 10월 통계를 들고서 보면 뭐 지금도 내려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11월은 몰라도 12월에 금리 인상이 있지 않겠나. 연말에요. 이 분위기라면 네. 뭐 그 사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시장이라는 게 어떤 외부 악재가 또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는 외부 호재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데 다만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는 지금은 고민은 전혀 없고 한 번 더 하냐 마냐 가지고 지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서 이럴 경우의 수에 대한 대비 달러 자산 보유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니요. 없을수록 달러를 사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화 자산을 보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월급도 원으로 저희 또 여러 가지 매출도 원으로 나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이 원화 가치랑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들고 있어야 만에 하나 우리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떼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 떼돈을 버는 방법이 바로 97년 외환위기 때 현금 부자들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됐나. 2008년 달러 보유하던 사람이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우리 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돈이 없을수록 달러로 저축하다가 작년이나 2022년처럼 달러에 대한 원화율이 1,100원이 한 해 사이에 1,450원, 35% 올랐잖아요. 네. 이럴 때 달러 팔아서 그때 시장에 뭐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연중 다 최저가 레벨이잖아요. 그럴 때 사는 거죠. 내년에 경제가 이렇게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바닥은 치고 이제 이렇게 약간 저공 비행 중이지만 저는 경기 바닥은 쳤다고 보는 쪽인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달러를 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하듯이 지금 미국 달러 예금이 5%예요. 예. 그러니까 왜 원화로 예금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SOFR이라는 소파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의 달러 예금에 투자해주는 ETF예요. 그래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어요. 매매 수수료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1년 유지 수수료 이런 것들도 0.01 뭐 그래요. 우리나라 은행 예금을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 은행 예금 얼마 이자도 주지도 않는 데다가 무엇보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만기까지 잘 유지 못하시잖아요. 차라리 예금하는 것보다는 CD 연동돼 있는 ETF가 있어요. 무려 운용 규모가 지금 3조가 넘었을 겁니다. 지금 올해 최대의 히트 상품인 CD 연동이라고만 쳐도 나오는 그 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 은행 예금 대신 그걸 사든가 아니면 저처럼 달러 예금 대신 SOFR을 사는
이런 식의 투자를 하시면 지금은 굉장히 돈 모으기 좋은 시기죠. 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마다 늘 주식이라는 틀에 갇히게 되는데 주식은 여러 널려있는 수많은 자산 중에 아주 일개의 자산에 불과하거든요. 시장에서 가장 큰 자산은 뭐냐면 외환 자산입니다. 세계 최대의 시장은 외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환투자에 대해서 시작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이야기 좀 해볼까요? 금통위도 곧 열리잖아요. 근데 이제 연내에 뭔가 변화가 한국은행 쪽에서 있을 것이라는 뷰는 많이 없더라고요. 예, 그럼 뭐 우리는 지금 금리 인상하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러면은 미국과의 룸은 계속 벌어진다. 예, 뭐 그게 좋은 일 아니겠어요? 환율이라도 어떻게든 높게 유지해야 디플레 리스크도 막고 무엇보다 기업들의 경쟁력도 유지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요 답이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쉽지 않습니다.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을 보면서 우리도 따라가거나 제 생각엔 동결인데 하더라도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지. 근데 이제 저는 동결로 보는 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고 내수 경기가 미국보다 너무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국 경기보다 우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착 달라붙어서 눈치 보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동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금리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대출을 많이 합니다. 집값은 거래가 절벽 상태였다가 좀 살아났죠.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이게 또 애매하더라고요. 작년 이맘때가 진정한 의미의 거래 절벽이었고요. 제가 이제 작년 이맘때 모 단지를 갔는데 네. 평일날 그것도 이제 휴가를 내고 하루 갔는데 단지 한 군데에서만 집을 그날 8군데를 봤습니다. 저만 사러 온 거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부동산이라는 건 이렇게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사는 거고요. 반대로 해서 지금은 어떤 시기냐 하면 급매물은 다 소화가 돼버렸어요. 재화된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KB 부동산 네네. 선도 아파트 50이라고 있어요. 그 시가총액 상위 50단지라는 뜻입니다. 서울에 있는 단지가 한 45개인가 그러고 나머지가 이제 그 수도권 지방인데 이 거대한 단지들의 실거래가를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쳐보거든요. 네. 하면 대부분 단지가 지금 역사상 최고가가 2021년 9월인데 그때가 최고가인데 거기에 비해 거의 한 95%, 90%까지 붙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집을 사면 역사상 비용을 생각하면 역사상 최고가를 무조건 넘어야 이익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역사상 최고가 2021년 9월보다 지금 좋은 게 뭐가 있는데 금리는 3배, 경제 성장률은 반토막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최근에 그 급매물들이 쫙 소화되면서 팔겠다고 내놨던 호가들을 쫙 다 걷어가면서 시장이 상반기에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고서 팔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여기 실거래가 레벨로 팔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래가 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저는 이제 당분간 좀 또 휴지기로 좋았던 상반기는 이제 일단락되고 내년까지 이제 또 눈치 보는 장세, 특히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 변수도 그득그득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부동산 PF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버티기 모드,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선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은 아니니까 버티기 모드로 가는 중에 사고 안 나길 기도하는 그런 거니까 부동산 시장도 재미없죠, 지금. 주식보다 부동산도 지금은 그럼 아니네요. 그냥 달러 예금을 하다가 충분히 지금 이자도 높고 하니까 잘 버텨보다가 다음 사이클에 또 이런 해가 또 오지 않겠어요? 작년 같은 해가 오겠죠. 그때 또 큰 돈을 벌면 되죠. 굳이 시장을 매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면 투자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지금 사서 한 2년 버티면 이거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실 수 있으면 수익률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오늘 사서 당장 다음 주에 팔거나 내일 팔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투자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돈 번 사람이 많은 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할 때 매매 수수료나 세금이 너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서 돈을 번 사람이 많은 거고 주식은 오늘 샀다 오늘 팔아도 되니까 돈 번 사람이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주식이 요새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도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요. 주식이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PBR 0.89배 정도 됐던데 우리나라 역사적인 PBR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1.1, 1.2 사이에서 움직여 왔거든요. 그 정도라면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싼 영역이에요. 작년 이맘때는 이제 0.8배도 깨지려고 그랬으니까 그건 정말 좋은 찬스였고 그건 10년에 한 번 오는 찬스였고요. 올해도 그렇게 저는 나쁜 주가 레벨이 아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이 나니까
이 순자산이 쌓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배당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번 돈은 다 회사 내에 쌓여서 뭐 회장님이 슈킹을 하든 뭐 자회사로 터널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외형적인 자산은 쌓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올해 연말쯤 되면 북밸류 그 기업의 순자산 가치, 청산 가치가 또 뭐 한 1배 정도 수준이 한 2,700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뭐 2,400이면 이제 0.85배도 뭐 어떻게 노려볼 수 있는 이 현주가에서 가만히 있어도 PBR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충분히 지금은 뭐 주식 사서 한 1년 보면 그렇게 나쁜 시기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